네, 뉴스를 시작해서 어디로 튈지 모르는 요절복통 도미노 토크 뉴스는 네모다. 오늘은 뉴스는 법이다로 함께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장윤 변호사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제 얘기하기 전에 법이 이제 어렵잖아요. 어렵죠. 저는 용어를 좀 신경 만들어 주시면 어. 좋겠어요. 진짜 저는 네. 일리 있는 지적이라는 말씀이 생각이 드는 게 이 민법이나 이런 법률에 일본식 조어가 상당히 많이 들어있어요. 그렇다면서요. 그래서 저희가 보통은 남을 속인다라고 할 때 네. 기만한다 뭐 이런 식으로 네. 표현은 하는데 거긴 기망이라고 써 있거든요. 아, 그게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변호인 의견서나 뭐 준비 서면 등을 의뢰인한테 이제 보내드리고 컨펌을 받아서 제출을 하는데 아, 변호사님 이거 오타 있습니다. 기망을이라고 잘못 쓰셨어요. 기만입니다. 근데 아, 민법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라고 하시면 이게 평소에 쓰는 말은 최소한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그것도 일본식 어떤 그런 단어를 쓰는 거는 많이 좀 바로잡혀야 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 들고 또 어떤 분은 징역 뭐 6월에 처한다. 아니 이게 왜 6월이냐? 6개월이 정확한 그러니까 표현이지. 그거 이상했어요. 그래서 왜 이 법 쪽에서 이 통용되는 그들만의 언어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의사 선생님들이 네. 한국말 하는데 뭔 말인지 안 모르겠어요. 그거 비슷한 보니까 거죠. 의사 선생님들 자기들끼리도 못 알아보니까 하게 쓰는 아, 진짜요? 거잖아요. 네네.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법률에 더 접근하기 어렵게 하는 거는 이런 용어 탓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도 들더라고요. 그 조각 사유 이런 거 아, 있잖아요. 조각사유. 전혀 쓰지 조각사유는 않는 뭐예요? 표현. 잘 쓰지 않는 표현이죠. 위법성 조각사유 할 때 이제 뭔 위법성이 얘기인지. 사라지는 사유라는 건데 네. 이것도 그냥 좀 풀어서 쓸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좀 축약해서 이 아주 추상적인 문구에 담다 보니까 또 불가피한 측면도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네. 것 때문에 법이 너무 어렵고 가까이 하고 싶지 않고 이런 네.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면에서 우리 뉴스는 법이다를 보시면 우리 장윤민 변호사님이 네. 정말 편안하게 네. 정말 재미있게 그리고 쉽게 그리고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내용만 쏙쏙 뽑아서 정말 어제 밤새도록 준비하셨다고 아, 제가 밤을 새고 들었습니다. 왔습니다 지금. 네, 예. 약간 다크서클이 살짝 예, 있는 것 약간 같기도 하고요. 네. 얼마나 네. 흥미로운지 오늘도 재미있는 주제 한번 들어볼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법이라고 하는 게 겪음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저희 맞아요. 흔히 하는 속어 중에 만주 변호사라는 말. 아, 만주 변호사란 말 만주 변호사 쓰죠. 아세요? 네. 네. 그러니까 소송을 자기가 당해서 그 일을 네. 많이 겪으면 진짜 변호사 그 면허증은 없는데 변호사만큼이나 법에 대해 잘한다. 그렇죠? 네, 그렇기도 하고 또 네. 박지원 전 국정원 그 원장이 내가 만주 변호사다. 내가 법 나도 한번 기소당하고 이래서 그러니까. 예, 그렇게 많이 또 쓰시는데 만주 변호사는 또 확인할 길이 없다라는 것 때문에 아. 예, 자격증이 만주에 정말 있는지 여부를 예. 우리 집 금송아지 이런 거. 네. 아, 그런 네. 그러니까 본인이 겪으면 이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 일이 되는 거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네, 이해를 하겠다고 생각을 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는 법률 정보를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네. 뉴스는 법이다에서 주목한 기사는 이건데 진짜 많이 겪을 수 있는 일이에요. 네. 본인을 스토킹 범죄로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만으로 네. 전 여자친구를 무참히 살해했던 김병찬 사건 아마 기억하실 텐데 이 법원이 김병찬 사건에 대한 형량을 다른 살인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보복살인죄 등을 유죄로 인정을 해서 징역 35년을 선고했어요. 오, 네. 이외에도 그 스토킹 범죄로 용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재차 네. 범죄를 저질렀었던 20대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죠. 그러니까 살인죄여도 보통 뭐 징역 그렇죠. 20년, 무기징역이 나오는 경우도 네. 있잖아요. 잔인하게 의도적으로 그런 거는 네. 그럴 수 있는데 35년은 되게 무거운 거죠. 그렇죠. 그냥 일반 살인죄는 이제 5년 이상으로 네. 법정형이 정해져 있는데 보복살인은 훨씬 가중 처벌합니다. 나쁜 왜냐하면 짓이다 이거죠. 그렇죠. 이렇게 살인에도 여러 유형이 있을 수 있어요. 막 우발적이라거나 뭐 방어를 하는 차원에서 있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안 되지만 보복살인이라는 건 상대방을 어떤 악감정에 근거해서 보복에 의도해서 살인까지 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법원 판결문을 좀 보면 35년이란 건 또 유가족 입장에서는 좀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맞아요. 좀 보여주기도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거 사회에 영원히 격리돼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재판부는 일단 예전에도 전과는 있는데 뭐 많진 않고 이런 어떤 살인의 습성을 가졌다고까지 보긴 어려워서 영구적으로 격리할 필요까지는 좀 판단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해서 35년형을 선고했는데 네. 이 부분은 좀 엄하게 처벌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기존 판례를 봤을 때 그렇습니다. 그렇다는 거죠. 근데 이런 판결을 보면 이제 기사 내용에 꼭 이런 게 같이 가요. 네. 가석방까지 하게 되면 사실상 뭐 20, 25년이면 나오는 게 맞아요. 아니냐. 진짜요? 예. 그런데 흔히 그 가석방이 흔히 이루어지나요? 예, 왜냐하면 가석방은 관련해서 요건이 거의 3분의 1 이상의 형기만 채우면 네. 가석방을 될 수 있는 대상자가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안에서
안에서 수영 생활을 뭐 대단히 모범적으로 했다,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다, 그리고 어떤 지시 같은 거에 잘 따르고 그리고 노역을 하게 되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대로 성실하게 수행했다라고 하면 가석방을 상당히 또 이 수감되어 있는 분들은 기대를 많이 해요. 또 후하게 주기도 예, 하고요. 그래서 가석방 뭐 초범이거나 이러면은 실제로 그 요건을 훨씬 넘겨서는 돼야 됩니다. 가석방 위원회가 열리게 되면 네. 법정으로 정해져 있는 거는 상당히 그 기준이 낮기 때문에 최소한 한 60%, 한 3분의 2 이상은 복역한 사람들에 한해서 해주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래서 짚어주신 대로 아니 뭐 무기징역을 하더라도 가석방으로 나올 수가 있고 정말 흉악범죄 아주 맞아요. 이 피해 회복이 안 되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그냥 가석방의 대상으로 하는 게 맞아? 네. 그래서 이 형법을 좀 개정해서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네. 뭐 네. 이런 식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아. 사형제도가 있긴 하지만 우리가 집행을 안 한 지는 거의 20년이 넘어가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정말 엄벌주의에 입각해서는 그런 제도 개선이 있어야 된다라는 의견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 친절한 금자씨 가석방 받으려고 엄청 그렇죠. 착하게 하다가 예. 나오자마자 빨간색 이렇게 너나 잘하세요. 네, 그러잖아요. 네, 네. 네,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가석방을 받으려고 그렇죠. 모범적인 수용 생활을 할 수도 있고, 네. 근데 그 사람은 변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럴 수 있죠. 안에서도 저희가 이 수형 제도라는 거에 대해 근본적인 좀 의문을 갖는 게 안에서 또 인적 관계를 맺어서 나와서 또 다른 범행을 그쵸. 같이 모의하는 경우도 사실상 있고 네. 또 범죄 노하우랄까요? 본인들끼리 이런 정보 교환을 하는 경우도 시너지가 난대요. 예, 없지는 않아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좀 많은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스토킹 범죄 얘기를 하게 되는데 스토킹 범죄는 지금 이 시각도 어디선가 발생할 수 있는 굉장히 흔한 유형이라고 맞아요. 하는데 실제로 변호사님 보시기에도 많아요? 굉장히 주변에?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이 부분이 사실 저희가 접하는 케이스는 남녀 관계였던, 그러니까 과거 연인이었던 경우들이 상당히 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냐? 직장을 알고요, 사는 주거지를 알고, 가족이 누구인지를 알고, 행동 반경을 알고, 지인을 알고, 어느 곳을 주로 가는지 아주 많은 내밀한 것들을 알고 있어요, 상대방이. 그럼 마음만 먹으면 굉장히 곤란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스토킹 처벌법이 이제 지난해 10월부터 이제 도입이 돼서 그 전에는 사실 많은 분들이 용기를 내서 이걸 신고하거나 할 생각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처벌받지 않으니까. 처벌을 네. 하더라도 굉장히 가볍게 치부를 했으니까. 경범죄. 그렇지. 왜냐하면 계속해서 원하지 않는데 문자를 보낸다, 연락을 한다. 이 부분은 이제 괴롭힘이라고 봐서 경범죄에도 괴롭히는 행위를 했을 때는 과태료를 물리는 그런 조항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10만 원이에요. 벌금으로 하더라도 그냥 10만 원. 그러니까 이거 스토킹 처벌법 반드시 생겨야 돼라고 네. 했는데 이게 거의 국회에서 20년 정도 공전을 합니다. 이 논의가 앞으로 나아가질 못했었어요. 왜냐? 스토킹 너무 애매한데 지속적 반복적으로 접근하는 행위를 어떻게 법률에 넣을 수가 있어? 라는 게 근본적인 문제였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 현실에선 너무 많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 고통이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상대방이 내 정보를 많이 알고 있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굉장히 공포가 극대화됩니다. 심지어 굉장히 악감정을 가진 경우에는 대단히 내밀한 좀 부적절한 영상 같은 걸 가족한테 유포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스토킹 범죄에 머물지 않는 게 또 이 스토킹 범죄의 특성이에요. 스토킹 범죄는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접근하는 행위인데 거기에 꼭 뭐가 붙습니다. 유포하겠다, 협박, 가만두지 않겠다, 어떤 공갈 이런 게 총망라되는 범죄다 보니까 이거를 법으로 다스리는 건 너무나 당연하고 실제로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따라다니면서 뭐 보고 싶다, 사랑한다 네. 여기까지는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의 어떤 판례나 네. 법적으로 봤을 때는 괴롭힘으로 봤는데 네. 문제는 우리가 너무 많은 사례를 봤잖아요. 내버려두면 강력한 강력범죄로 맞아요. 이제 번져가기도 하고 더 큰 피해가 우려되는 것이 확실하니까 그래도 지난해 10월부터는 스토킹 처벌법이 이제 시행되기 시작한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상당히 이 부분이 많이 신고가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거의 하루에 30건 정도, 한 달 단위로 끊으면 거의 100건 정도의 신고가 들어가는데 이거는 스토킹 처벌법이 생겼기 때문에 이 피해자분들이 내가 신고를 하더라도 이제는 뭐 법적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겠구나, 상대방이 처벌도 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좀 용기를 내게 된 계기들이 있어요. 네. 그런데 또 문제는 신고는 정말 폭증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수사력이 뒷받침되진 또 않아서 이 부분이 불균형 때문에 이 피해 구제가 또 되게 더디다,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런 또 우려의 네. 목소리도 많습니다. 얼마 전에 마포의 대흥역에 어떤 여성이 아침에 6시 반에 이제 대흥역에 나와서 네. 걸어가는데 아, 까만색 옷을 입은 남자가 쫓아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자가 이제 이렇게 눈치를 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막 빨리 걸으니까 따라오다가 다른 건물에 쓱 들어가는 척하다가 네. 다시 나와서 쫓아가더라고요. 근데 알고 보니까 군인이었다고 아, 맞아요. 기사가 났어요. 근데 사실은 그 사람이 이 사람한테 위해를 가한 건 없어요. 없죠. 근데 그 여성이 느끼는 공포, 그리고 그 이후에 어쩌면 더 심각한 일이 벌어졌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범행의 예비적인 행동으로 상당히 의심스러운 그쵸. 부분이죠. 그래서 최근에도 그런 일이 있었고, 대흥역에서 계속 쫓아간다? 이걸 어떻게 처벌하지? 되게 난감한 거예요. 네. 예전에도 그 관악구에서 한 여성이 지하철역에서 본인이 사는 이 원룸까지 가는데 한 남자가 지속적으로 쫓아옵니다. 거의 이 여자분이 방 안으로, 집 안으로 들어가는 그 찰나에 이걸 쫓아 들어오려고 시도를 했어요. 이 남성. 네. 그런데 이 남성에 대해서 이거는 아무래도 이런 식의 행동을 야밤에 하고 그리고 여성분이 술에 취했던 거를 좀 인지를 했던 것 같아요. 의도적으로 고의성을 갖고 어떤 성범죄의 예비적인 행동으로 간 것이다라고 봤는데 그 부분은 무죄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성범죄, 뭐 이를테면 강간이라고 하면 이 미수행위는 최소한의 실행의 착수가 있어야 되는데 뭐 신체 접촉이 있었다든지. 예, 근데 그런 거는 없었다. 그래서 주거침입으로만 기소를 했고요. 네. 이 주거침입과 관련해서 그렇다면 이게 일반 주거침입과 비슷하냐? 그렇지 않다고 본 거예요. 주거침입은 보통 벌금형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쵸. 네네. 예, 좀 비난 가능성이 비교적 낮은, 또 이렇게 분쟁 관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범죄라고 보는 건데. 뭐 항의하러 갔다가 그쵸. 그냥 쓱 들어간다든가 그렇죠. 이런 거 말하는 그런 거죠. 것들이 네네. 대부분의 유형인데 이거는 일반적인 주거침입과 다르다라고 해서 실형 1년이 선고가 됐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재판부도 이 의도를 법률로 딱 기소된 죄명에 넣지는 못했지만 이게 뭔가 의도가 있다라는 부분을 참작해서 실형이 선고돼 있어서 예, 그런 부분은 정말 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쫓아간다거나 하면은 처벌 세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아까 이 사건을 말씀드렸던 게 이게 기사화된 이유가 되게 좀 주목해봐야 될 게 네. 경찰 신고를 했대요, 이 여성이. 근데 경찰 분도 열심히 수사를 하셨겠지만 그 당시에 못 잡으니까 그래서 방송국에 전화를 하신 거예요. 제보를 네, 제보를 내가 이런 일을 당했는데 경찰에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아무 연락이 없다. 네. 근데 보통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는 신고를 하면 경찰분들이 오셔서 수사도 하고 또 연락을 지속적으로 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일이 너무 폭증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기대치만큼 맞아요. 못 올라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이 돼서 많은 분들이 신고를 했어요. 네. 근데 실제로 그 당사자를 잡는 것도 어렵진 않을 것 같은데 네. 그러면 구속이 된다든지 네. 그 사람들이 처벌을 제대로 받는다든지 그게 어느 정도 되는지는 되게 궁금해요. 그래서 이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이후에 이 기자분들이 전수조사도 하고 그랬어요. 판결문 전수조사. 네. 그런데 이게 공소기각, 그러니까 무죄보다도 가벼운 거거든요. 아, 그게 무죄보다 가벼운 거예요? 가벼운 이 판결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냐? 스토킹 처벌법이 이른바 반의사 불벌죄로 돼 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피해자가 나 이 사람 더 이상 처벌 원하지 않습니다. 피해 회복도 됐고 합의도 봤어요. 라고 하면 재판부나 수사기관이나 수사 단계에서 이 합의 의사가 전달이 되면 더 이상 기소하지 않고 그냥 끝내버리는 거고요. 재판을 받는 와중에 어떤 합의 의사, 처벌 불원 의사가 들어가면 공소 기각 판결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너무 문제 있는 거 아니냐라는 네. 부분도 있고 또 지금 짚어주신 대로 그 여자분 입장에서는요. 이 한 남자가 내 주거지까지 쫓아왔어. 내가 어디 사는지를 알아. 또 쫓아올 수 있어. 맞아요. 그런데 스토킹 처벌법의 범주 안에는 이런 행위가 들어가진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요? 일회적이니까. 그렇죠. 예, 스토킹 처벌법은 반복적, 지속적으로 그 어떤 행위를 해야 되는데 이 여성분이 뭐 계속 했을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인지한 거는 일회적이었고. 그렇죠. 예, 그러면 이걸 어떤 죄로 다스려야 되지? 수사기관은 당장 이게 혐의는 있는 건가? 고개를 갸우뚱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 없게 되는 부분이 있어서 스토킹 처벌법이 입법화되고 여러 규율들이 만들어져도 언제나 현장에서는 이런 구멍 공백이 있다라는 거. 그렇죠. 예, 좀 그렇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이었으니까 흔히 말하는 스토킹이랑 좀 다른 그렇죠. 건 맞는 것 같고 네. 뭔가 처벌을 하려면 누가 봐도 문제는 있는데 네. 우리는 이제 엄밀한 법적 기준을 가지고 또 양형 기준을 가지고 판결을 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재판 과정에서도 분명히 문제는 있는 걸 알겠는데 어떤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처벌이
불가하니까 이게 1년 네. 맞아요. 세게 매긴 게 되는 그것도 거잖아요. 주거 침입 행위가 또 있었으니까 1년이었고, 그나마. 예, 근데 그나마. 거기는 그런 것도 없었으니까. 그러면 이건 주거 침입도 아니고 단순히 따라오는 행위를 이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 보니까 네. 그렇다면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다른 사람을 쫓아가는 행위까지 범죄로 의율해야 되느냐라는 또 문제는 그것도 남는 문제는 거예요. 되죠. 예, 그것도 네, 또 네.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네.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쵸. 저 예전에 따라 저기 전화번호 좀 이렇게 이것도 이제 따라가는 건 이제 아니 아까 말씀처럼 그쵸, 그렇게 그쵸. 되면 네. 저 다음에 내려요 이러고 어. 이제 못하는 거잖아요. 그쵸. 조심해야 범죄, 되죠. 네, 범죄로 하게 되면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이제 법률로 이렇게 선을 그을 때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반의사 불벌죄라 네. 하셨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보통은 친고죄가 있고 반의사 불벌죄가 있는데 친고죄는 친히 고소를 해야만 이 수사가 개시되는 사건. 이 기본적인 용어 같아요. 지난 네. 그래서 말줄인 거군요. 네. 비냉 네. 그 비냉 물냉처럼. 물냉처럼 네. 친히 고소해야지만 네. 처벌되는지. 이를테면 뭐 방송에 모욕죄 나오는 같은 것들 그런 거는 또 아주 친고죄고 이 스토킹 처벌법에 규율되어 있는 반의사 불벌죄는 의사에 반해서 여기서의 의사는 피해자의 의사예요. 피해자의 뜻에 반해서는 벌하지 아니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이나 재판부나 피해자 의사가 공식적으로 접수되는 순간 올 스톱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 과거에는 강간죄, 추행죄 다 친고죄로 돼 있었거든요. 네. 이게 일괄적으로 싹 다 없어집니다. 네. 법을 재정비한 거예요. 부작용 때문이었는데 어떤 성범죄는 또 이 지인 관계인 상황에서 이뤄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특히나 또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이 부모가 이 미성년자 피해자의 의사와 반해서 합의를 그냥 보는 경우도 있어요. 맞아요. 가정 형편이 어려울수록 더 보호를 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협박도. 예, 네. 협박하죠. 친고죄라는 것이 규정이 돼 있으면 이게 피해자 의사만 전달이 되면 나는 무죄보다도 가볍게 처벌받는데 엄청나게 노력을 하는 거예요. 이 가해자 측이 지속적으로 찾아가고 종용하고 압박 넣고 그러면 이게 피해자 입장에서는 두려움도 있거든요. 네. 그렇죠. 두려워서 합의를 보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거는 너무 부작용이 많다. 이런 부분은 싹 다 걷어내자. 네. 성범죄에 있어서. 네. 그래서 친고죄 규정이 싹 다 없어졌는데 없어졌어요. 스토킹 이 처벌법을 입법화하면서는 반의사 불벌 조항을 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처음부터 여성단체나 뭐 기타 등등의 시민단체 등에서 이거 똑같이 성범죄의 친고죄 규정이 있었을 때 부작용 예상된다. 스토킹 어떤 범죄는 기본적으로 지인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상당수인데 이렇다면 또 합의를 종용받고 압박받고 사실상 무서워서 합의 보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네. 그렇죠. 했는데 이 부분 끊임없이 논의가 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개정 작업에 착수하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근데 보통 막 연인 관계예요. 네. 근데 이제 헤어졌어요. 근데 남자친구 납득이 안 돼. 네. 여자친구일 수도 있죠. 근데 네, 계속 그렇죠. 쫓아다니면서 무슨 일을 벌였어. 그래서 스토킹 처벌법에 처벌당할 상황이면 다시는 안 그럴게. 절대 안 할게. 네. 그러면 그 과거에 만났던 기간이 있으니까 뭐 알았어. 다시는 그러지 마. 우리 이제 얼굴 보지 말자. 다시는 보지 말자. 이렇게 해서 처벌을 취하하면 네. 또 하기가 좀 그렇죠. 네, 또 그렇게 되는 거죠.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토킹 처벌법만으로 기소된 사례는 의외로 좀 적습니다. 거기에 네. 여러 가지가 붙는 거예요. 협박, 그리고 성폭력 처벌법상 뭐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등등이 같이 붙는 네.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했던 사건에서는 합의가 됐어요. 합의가 됐고 그런데 상당히 많은 금액을 또 피해자에게 네. 지급을 했는데 법원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형 선고를 했습니다. 되게 예. 나빴나 보다. 왜냐하면 좀 이 수위가 높았어요. 높았고. 가족들에게도 굉장히 공격을 좀 했고 이 여자분의 어떤 그 취미 생활을 하는 공간이 있었는데 거기 찾아가서 차량에 강제로 태워서 아이고. 그래서 세상에. 계속 이제 운행을 했는데 납치네요. 예, 이게 납치고 이게 법률적으로는 감금죄에 해당하거든요. 감금죄. 예, 자유 의사에 반해서 일정 공간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는 행위. 심지어 자발적으로 차에 탑승을 했더라도 내리고 싶다는 의사를 표했는데 못 내리게 했다. 이거 감금죄거든요. 네. 감금죄 범위가 또 넓어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행위를 했을 때는 합의가 되더라도 선처를 받기는 좀 어렵게 법원도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러네요. 판결에
이런 사례를 전 좀 많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그래야지만 맞아요. 아니 내가 사랑해서 한 거였다라고 자기 자신을 속이는 사람들 분명히 있을 수 있잖아요. 있어요. 네. 예. 그런데 이런 식으로 요게 굉장히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고 실제로 이건 범죄고 네. 실형을 받을 정도로 굉장히 무거운 죄다라는 거를 알면 맞아요. 적어도 아는 데서 좀 시작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정말 정확한 지적이신 게 이 당사자들, 그러니까 피고인들, 죄를 저지른 가해자들은 남녀 관계였다. 내가 사랑해서 그렇다. 일방적으로 이별 통보를 받아서 그랬다라고 변호사한테도 이제 계속 설명을 항변하는 하고 거예요. 항변하는 억울하다고. 거죠. 근데 그런 부분을 법률적인 의견서에 넣게 되면 판사님들이 상당히 좋지 않게 봅니다. 이거 그러면 너 정당하다는 거야, 그 행동이? 그치. 반성 안 하는 거다. 반성하지 않는구나. 또 그런다는 거야? 뭐 죄를 이렇게. 뉘우친다고 하지만 이거 애정관계에서 비롯됐으니까 지금 선처해주면 다음에 또 그럴 거야? 라는 인상을 주게 돼서 이런 부분은 변호사들이 잘 걸러줘야 돼요. 사실 이런 항변이 본인은 정말 하고 싶어하는 항변일 수 있지만 이게 법원에 가서 닿았을 때 별로 좋은 변론 전략이 아니거든요. 잘못했으면 정말 잘못했고 피해 구제를 위해서 애쓰는 게 정말 맞는 방법이고 네. 또 인식 자체도 바꿔야죠. 그렇죠. 애정관계가 아닙니다. 그건 범죄예요. 그렇죠. 그 스토킹 처벌법이 만들어지기가 어려웠던 게 네. 국회의원분들이 이거는 맞아요. 남녀 사이에 네. 벌어질 수 있는 사랑의 핑퐁증이라고 맞아요. 생각해가지고 과거에. 네, 그래서 피해자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가 잘 인지가 안 됐었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그런 얘기 하던데 그 속담 중에 10번 찍어 안 맞아요. 넘어가는 나무 없다? 그걸 남녀관계에 대입하는 분들이 있어요. 맞아요. 네. 이제 그 10번 찍으면 스토킹이다. 네. 이렇게 얘기가 바뀌고 있죠. 바뀌어야 되죠. 예. 예. 예전에 이덕화 씨가 나온 네. 광고가 있었어요. 이렇게 벽을 팍. 그래서 예전 드라마 보면 저 지금 본 범죄인데 이런 거 있어요. 맞아요. 그렇죠. 벽에다 탁 달라 맞아요. 한 다음에 이제 그 고백하기도 하고 못 네. 가게 하잖아요. 자동차나 뭐 이런 거로 빠르게 달리면서 뭐 나랑 사귀면 뭐지? 살래 뭐 죽을래 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것들 당연히 그건 범죄죠. 아유, 범죄고요. 그럼 예. 편지섭씨 범죄였네. 그렇죠. 그때는 아니었을지 몰라도. 근데 아. 진짜 그래서 우리가 좀 법을 가깝게 느껴야 되는 것이 또 이런 이야기가 정말 소중한 것이 사회 변화에 예민하고 민감하게 맞아요. 반응해야 되는 거죠. 맞아요. 예전에 드라마 맞습니다. 같은 데서도 꽃을 들고 계속 찾아와. 그럼 그걸 약간 수뇌보처럼 묘사를 하게 됐다는 거죠. 맞아요. 근데 꽃을 들었는지 뭐 칼을 들었는지 상관없이 싫다는데 찾아오는 것 자체가 이제는 범죄라는 걸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왜 리차드 기어는 귀여운 여인에서 벽도 타잖아요. 마지막 벽도 타잖아요. 네. 말씀하신 대로 심지어 꽃만 들고 있어도 집에서 기다려도 스토킹입니다. 어머. 지속적으로 한다면 집 앞에서 지속적으로 하면. 그리고 자기가 가지 않고요. 네. 꽃만 보낸다. 스토킹입니다. 아 스토킹이에요? 예, 처벌법으로 처벌받아요. 원하지 않는 물건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특정 공간에 이 사람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보낸다. 스토킹이고요. 이 돈을 피해자에게만 보내면 좀 다르겠죠? 돈을 보내면 본인이 원하지 않진 않을 테니까요. 굉장히 원할 수 있을 반 테니까. 의사가 아니에요. 반 네. 의사가. 그리고 가족에게 보내도 그건 안 됩니다. 그리고 네. 그리고 당연하게도 직접 찾아가는 행위뿐만 아니라 SNS로 직접 연락을 한달지 네. 계속 전화를 한달지 맞아요. 뭐 어떤 이메일을 보낸달지 다 스토킹 범죄로 반복적으로 이 행위가 지속이 된다면 처벌받습니다. 근데 문자나 전화나 메일은 증거가 더 분명해서 그렇죠. 그렇죠. 네. 그 지속적이고 반복적이라는 걸 충분히 증명해 줄 수 있겠네요. 그래서 또 전화는 이 사람이 나한테 너무 전화를 많이 한다 그러면 차단을 해놓잖아요. 네. 네. 그럼 차단을 해놓은 이후에는 또 이 증거 수집이 안 되는 또 이런 애로점이 단점이 있네요.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 증거 수집이 좀 필요하시다면 차단하기 전에 미리 네. 다 그 근거 같은 걸 확보하신 이후에 차단하시는 게 좀 필요하기도 합니다. 예. 꼭 기억해야 되는 거는 싫다면 그만하라는 그런 표현을 들으면 즉시 그만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가장 중요하겠네요. 맞습니다. 그럼 반대로 피해자인 분들은 처음에 그런 일이 있을 때 분명하게. 왜냐하면 과거에 연인이었던 관계거나 아니 뭐 친구 사이도 있을 수 있잖아요. 스토킹 같은 게. 근데 그러면 냉정하게 말이 안 되잖아요. 안 그렇죠. 되죠. 그러면 의사표시가 없었다 그러면 법원에서 봤을 때 싫다는 말을 지속적으로 했어요? 이렇게 물어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하나의 그 피고인들이 다투는 소지기도 해요. 아니 너 싫다고 안 했잖아. 차 탈 때도 그냥 수긍했잖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또 피해자가 그런 상황에서 할 거라고 기대하기 어려운 부분도 법원은 해야 그렇죠. 되거든요. 네. 그렇다면 단순히 명시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다라고 해서 이걸 묵시적으로나마 승낙했다고 볼 것인지 그렇게 보이지 않는 일련의 과정들이 있었다 이러면 그 부분도 또 용서받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차에 탔는데 얘기 좀 하자 차에 타라고 하면 그럼 같이 있었던 세월이 있으니까 탈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걸로 이제 정리하려고 하는 걸 수도 아, 있고 그렇게 다른 여러 생각하는 가지 생각을 할 사람들이 수가 많죠. 있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좀 알아두셔야 되지 않을까. 제가 그 친한 시사평론가 분이 네. 이제 데이트 폭력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그랬더니 앞으로는 이제 이 사람과 사귈지 말지를 경찰서 가서 판단을 받아야 된다. 그 앞으로 건전한 이 애정 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감정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오지 않겠냐. 그러니까 CCTV 보면 데이트 폭력이 너무 지속적으로 그리고 막 너무 거칠게 예.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바깥에서 봤을 네. 때 뭐 굉장히 폭력적인 성향으로 보이지 않아도 맞아요. 어떤 내밀한 관계에서 어떻게 할지 그쵸, 모르는 모르는 거잖아요. 거니까. 그래서 최근에도 무슨 부산에선가 젊은 연인이 맞아요. CCTV에 잡혔는데 굉장히 여성을 가혹하게 폭행을 하는 네. 장면이었어요. 그런데 언론에 전해지기로는 여성이 처벌 의사를 좀 원치 않는다라고 했고 어머. 그렇다면 사실 수사기관은 이런 건 피해자가 명백히 존재하는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피해자 의사를 존중할 수밖에 또 없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항상 논쟁이 많이 남고 그리고 오히려 너무 이 범법 행위라는 이 기준을 넓혀가다 보니까 네. 반대 목소리도 또 나오는 그렇죠. 나올 부분도 수 있죠, 있습니다. 당연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 그러면 앞으로 교제를 하거나 이럴 때 수사기관에 좀 가서 어떤 허락을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 받아야 아니야? 되냐. 그러니까 반 농담 쪽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이제 해외 입법례에서도 어떤 성관계 같은 것을 가질 때 yes means yes 룰이라고 해서 명시적으로 동의의 의사표시가 있어야만 그 부분이 합의하에 관계였다라고 인정을 해주는 그런 입법례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녹음을 해야 되냐. 근데 녹음도 안 되죠. 그거 하게 되면. 그러니까 녹음도. 사전에 뭘 예. 써야 되냐. 근데 사전에 그것도 이런 얘기를 해요. 사전에 썼다고 하더라도 그 순간에는 오케이지만 아, 그렇죠. 어떤 관계의 진전 중에 싫을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싫다고 있죠. 하면 그 예. 순간 멈춰야 된다라는 예, 거잖아요. 맞습니다. 안전하게 하려면 이 싫다는 의사가 딱 전달되는 순간 네. 예, 중단을 해야 됩니다. 어떤 그러니까 애정행위든. 사실 굉장히 애매한 게 애매하죠. 분명히 어떤 법이 만들어지면 그 허점을 파고드는 사람들은 생겨요.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모든 걸 다 처벌하겠다. 이것도 당연히 바람직하지 맞습니다. 않고 네. 반대로 그러면은 그냥 적당히 알아서 해라도 굉장히 위험한 상황들이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좀 궁금한 것 같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정말 이 이런 부분은 특히나 법원에서도 진단받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왜냐하면 목격자가 있는 성격이 아니기도 하고요. 맞아요. 그리고 뭐 CCTV 이런 내밀한 부분을 다 객관적인 증빙으로 입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고 거의 이제 좀 주요 증거인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나온 게 이제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판례 법리이기도 한데 네. 그렇다면 일관해서 어떤 범죄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이걸 가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야기를 하면 그걸 함부로 배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이 판례 법리로 이제 좀 형성된 부분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도 그렇다면 이게 좀 추상적이다 보니까 이거를 하나의 기준으로 삼기에는 좀 모호한 거 아니냐라는 네. 또 이 반론도 뭐 법원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고 네. 그래서 이게 항상 좀 균형을 맞춰가는 과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최근에 스토킹 범죄를 보면 네. 가족들한테 향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 그러니까 기다리고 있다 집을 알고 그렇죠. 부모님도 알고 다 아니까 기다리고 있다가 왜 그 따님한테 저를 만나라고 해주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면서 가족을 해치는 경우들도 생기더라고요. 네. 근데 이건 좀 또 다른 문제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다 처벌을 하기 위해서 스토킹 범죄에는 처벌법에는 이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동거인 그리고 이 가족까지도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연락을 원하지 않는데 준다거나 네. 하면은 처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가족에 대해서 연락을 하면 그건 범죄예요. 네. 네. 그런데 너무 아끼는 강아지가 있는데 강아지를 다치게 한다. 일부러 어떤 네. 보복적으로. 그런 경우는 스토킹 처벌법에 안 들어오는데 규율되진 않아요. 왜냐 네. 그쵸 동물 그거 안 될 것 그런데 같아요. 정신적인 어떤 재산이지. 놀라는 정도는 그 공포감은 훨씬 더 클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이 어떤 반려동물도 같이 넣자라는 또 목소리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동물 같은 것을 해하게 된다, 심지어 막 사망하게 한다라고 하더라도 동물은 어쨌든 형법상은 물건으로 취급이 재산으로 되다 되어 보니까 있죠. 재산이다 보니까 손괴죄, 그러니까 물건을 망가뜨렸다 정도로 처벌을 하게 분명히 됩니다. 이 수준을 맞춰야 되니까 어쩔 수 없는 그렇죠. 거죠. 어떻게 예. 바라볼 것인가. 그쵸. 우리한테는 가족이지만 법적으로 맞아 가족이라고 그렇죠. 인정해주긴 또 어려운 맞습니다.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듣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들은 자기만의 세상에 빠져드는 건가? 왜 스토커들은 인격장애가 있나? 망상장애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예. 아니면 평범한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누구에 대한 관심이나 선망이 분명히 잘못됐지만 네. 그게 지나쳐서 스토커가 되는 걸까? 좀 이런 맞아. 연구들이 있나요? 이걸 보면은 저희가 사건을 해서 피고인, 그러니까 가해자를 대리하는 경우도 있고 네. 고소인, 피해자를 도와드리는 경우도 있는데 실제로 법정이나 수사하는 과정에서 만나보면 굉장히 평범한 대학생 아니면 직장인 등이에요. 뭐 대단히 어떤 뭐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거나 과거에도 뭐 유사한 행동을 했다거나 이렇지 않은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어쨌든 감정에서 촉발된 경우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이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는 부분이 정말 가속화되면서 범행까지 이르게 되고 그게 정말 전방위적으로 가족에게 협박해, 막 유포를 또 하겠다고 하려고 협박해, 집 앞에서 계속 지켜보면서 나 너 지켜봐, 너 집에 지금 누가 들어가네, 무슨 관계야? 라고 물어보고 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은데 만나보면 굉장히 평범한 일반 회사원, 학생, 직장인 이런 경우 때문에 이게 정말 주변에서 누구나 좀 겪을 수 있는 문제이구나라고 체감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평범성의 해악이에요. 그러니까 네. 평범하기 때문에 더 무서운 느낌을 갖게 되는데 네. 문제는 이제 그 스토킹이 여러 번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계속 피해가 심각해지면 경찰을 찾아가가지고 호소를 하면 경찰 분들이 그 맞아요. 스마트워치 네. 채워주잖아요. 근데 효용성이 있나 싶은 생각이 최근에 좀 들어요. 예. 못 찾는 경우도 있고. 맞아요. 심지어 제가 보기로는 지난 2월에 서울 구로구에서 신변 보호를 분명히 맞아요. 받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맞아요. 피살했었잖아요. 이건 네. 진짜 강력하게 좀 지탄받아야 되는 게 아니 두려움을 느꼈고 그래서 신변 보호를 시작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피살됐잖아요. 네. 어떤 프로세스로 일단 신변 보호 결정이 되면 맞아요.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가 스토킹 범죄 피해자다. 네. 내지는 지금 지속적으로 협박을 받고 있다라고 하면 스마트워치라는 걸 선제적으로 제공을 해요. 네. 제가 도와드렸던 의뢰인분도 스마트워치를 제공받았는데 네. 네. 이게 구동이 좀 잘 안 돼서 교체를 한 적도 있어요. 이 부분이 이제 기지국과 어떤 연동을 해가지고 정보를 발송을 하는 그렇죠. 건데 이게 오히려 핸드폰의 SOS 기능보다도 못하다라는 지적이 한때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SOS 기능을 켰을 땐 지인들에게 싹 다 한 번에 연락이 갔는데 네. 수사기관에 그 무엇보다 빨리 도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스마트워치라는 것 자체의 기능이 좀 아주 좀 좋지는 않다 보니까 그런 저렴해서 경우들이 그런가? 있어요. 그런 부분도 그러면 있을 정부 겁니다. 사업이라서? 예산의 문제도 분명히 있을 있을 수 거고요. 있겠죠. 네. 기술적인 한계도 있을 예, 거고. 기술적인 한계도 오. 있고 그래서 그나마 다행인 건 스토킹 처벌법에 말씀 주신 대로 선제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이 담기기는 했어요. 예전에는 가정폭력을 당하거나 했을 때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접근금지 결정을 맞아요. 받은 이후에 좀 나중에 내가 이만큼 피해를 봤어요, 판사님. 그러니까 피해가 다 발생한 이후에 이런 조치가 가능했는데 스토킹 처벌법은 현장에 나가서 그 현장을 제일 잘하는 경찰이 접근금지입니다. 접근하지 마시고 100m 이내로 들어오지 말고 인터넷, 이메일, 전화, 문자 등으로 연락하지 마십시오라는 조치를 선제적으로 하고 나중에 법원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이거를 어기면 1,000만 원 이하의 어떤 과태료까지 처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또 문제는 뭐냐? 나는 피해를 어쨌든 신고를 해서 이런 선제적인 조치를 받았는데 수사를 하다 보니까 이거 기소를 안 했다, 무혐의로 끝났다, 네. 네.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 그러면 그 즉시 이런 조치는 끝나요. 더 이상은 못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가해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느낄 수 있냐면 내가 하는 거를 네. 괜찮다는 걸로 무죄 방면이 나왔네. 그럴 수 있죠. 더 해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그럴 있겠네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불기소나 어떤 그런 것과 별개로 이런 안전 조치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그러네요. 나오고 있습니다. 예. 범죄가 벌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경찰, 특히 이제 기소를 안 할 수 네, 있는 네. 권한이 이제 경찰에 넘어가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혹시 판단을 잘못하면 사람이니까 네. 그런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보호 조치는 좀 쭉 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 네. 얼마 전에 보니까 경찰서에 스마트워치가 다 나가서 네. 스마트워치를 채워줘야 되는데 못한 경우도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 건 없었으면 좋겠어요. 네, 이게 진짜. 딱 예산이 한정돼 있고 경찰서가 뭐 무궁무진하게 계속 보유하고 있는 건 아니다 보니까요. 이런 문제 왜냐하면 이걸 착용을 하면 상당히 심리적으로 또 안정을 받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런 신고가 들어가면 뭔가 바로 연락이 되는 경우들도 또 상당히 또 있고요. 네. 또 이 순찰을 강화하다 보니까 피해자분들은 상당히 안심을 하시거든요. 네, 안 되면 옆 경찰서에서 빌려올 수라도 있게 네, 해주셔야지. 네. 그걸 그렇죠. 없어서 못 차는 건 말이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장윤비 변호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변호사님 어떠셨어요? 저는 정말 의미 있는 주제. 이게 입법화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현장에서도 혼선이 많고 이건 스토킹이야? 아니야? 이렇게 맞아요. 좀 궁금한 부분도 있는데 조금이라도 오늘 도움이 드릴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아는 만큼 도움이 되니까요. 계속적으로도 우리 투데이 잡스에서 좋은 말씀 많이 전해주실 거라고 믿고요. 지금까지 뉴스는 법이다 장윤비 변호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